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못난 놈. 언제나 우리 곁에 든든한 어른으로 계셔 주실 것 같았던 배우 이순재 님이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 떠났지만 고인이 남긴 말은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나이 먹었다고 주저앉아서 어른 행사하면 늙어버리는 거고 난 아직도 한다 하면 되는 거야. 11월 25일 화요일입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평생 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사실 마지막 인사가 돼버렸죠. 이 말을 끝으로 현역 최고령 배우로 활동을 해왔던 배우 이순재 씨가 오늘 안타깝게도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먼저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그래도 뭔가 조그마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지. 덤으로 나온 인생이 아니다 이게. 각자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가 있을 거다. 다 이뤄낼 수 있다는 얘기다. 몇 달을 계속해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리어왕 할 때는 체중이 한 10kg 빠져버렸어요. 공연 중에는 이제 더러 침도 맞고. 오늘 아침에 일찍 이제 전해진 글쎄요, 비보예요. 갑작스레 전해진 비보에 하재근 평론가님, 많은 분들이 지금도 믿기지가 않으실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TV 켜면 어디선가 볼 것 같고 연극 보러 공연장 볼 것 같고 막 그런 생각 드실 거 아니에요. 네, 이순재 씨가 현역 최고령 배우로 활동을 해왔었는데 오늘 새벽에 향년 9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평생 동안 이순재 씨를 TV에서 보고 살아온 분들이거든요. 그러네요, 세상에. 그러니까 평생을 이순재 씨와 함께했기 때문에 그런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많은 분들이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러니까요. 하시면서 좀 상실감과 충격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순재 씨가 고령의 나이에도 정말 웬만한 젊은 배우들 이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에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연극에 이제 출연하다가 중도 하차를 했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건강에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네. 근데 지난 8월 달에 소속사에서 이순재 씨가 환자복 입은 모습을 동료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를 싫어한다라고 해서 이 병문안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꽃보다 할배를 같이 했었던 각별했던 그 동료 동생들마저도 이순재 씨 병문안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건강 상태를 알지 못했고 신구 씨도 지금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이순재 씨가 원치 않아서 병문안을 못했다고 얘기했는데, 네. 또 백일섭 씨하고 박근영 씨도 전화를 했었는데 이순재 씨가 받지 않아서 그냥 뭐 재활 치료하고 금방 나오겠지, 그렇게 그냥 좋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비보가 들려오니까 동료들이 지금 놀라고 있고, 네. 빈소가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는데 그래요? 유족이 일반 시민의 조문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래서 일반 분들이 아산병원에 가시면 안 되고 일반 분들이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KBS에 분향소를 마련한다고 하니까 세상에. 거기에는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많은 동료, 후배 배우분들도 안타까워하겠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꽃보다 할배 그 배우분들은 또 연령대도 비슷했으니까 더 상실감도 크고 안타까움도 크고 슬픔도 깊을 거예요. 아산병원에 차려진 이 빈소를 방문한 이 후배 배우들, 연예인들의 모습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하고는 TBC에서부터 한 55년간 오히려 지금 저 세상에 가시면은 친구분들이 많이 기다려주셔서 외롭지는 않으실 거다. 그래서 최근에 스승의 날 무렵에 찾아뵀었고 병원에 그래서 좋은 데서 편안하게 또 다른 좋은 작품 만나서 하늘에서 멋진 작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건강한 모습을 좀 더 저희에게 좀 보이고 싶으셔서 이렇게 아프신데도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와서 이렇게 배웅을 해주셨을 때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좀 선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어쨌든 뭐 지금 저희가 뭐 인터뷰 보여드린 이분들 뿐이겠습니까? 지금 많은 이 후배분들이 깊은 슬픔과 또 고인과 같이 작품했던 후배분들 또 그런 걸 회상할 텐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단 말로는 턱없이 부족한 국민 대배우였잖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순재 배우님이 활동한 시간만 해도 70여 년이 넘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어릴 때부터 이제까지 계속 보았던 그런 대배우시기도 하고 연극이면 연극, 영화, 또 안방 드라마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셨는데요. 네. 특히 연기를 대하는 그 진정성 때문에 더 많은 후배들의 사랑을 받기도 하고 존경을 받는 배우로 꼽히기도 합니다. 네. 사실 이 뭐 고인이 워낙 활발한 활동하다 보니 이제 금방 보시면 뭐 시트콤에서 만났던 배우, 예능에서 만났던 분들 여러분들이 있는데 네. 지금 배우, 가수, 방송인 많은 분들이 추모의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 이 연예계,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이제 정치인분들, 시민분들도 계속 추모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고 이순재 배우님이 남기셨던 특별한 수상 소감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지금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앵커님도 잠시 짚어주셨는데 이순재 배우님이 KBS 연기대상을 받으시면서 이런 소감을 남기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평생 신세 많이 지고 도움 많이 받았다고 말하고 싶다. 세상에. 저는 이 소감을 들었을 때 제가 다 울컥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 화려한 연예계 생활이라고 하지만 고 이순재 배우님은 늘 절제, 겸손을 강조하셨고요. 또 후배들에게 군림하는 선배가 아니라 따뜻한 선배, 스승 같은 분이셨기 때문에 네. 더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추모 물결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고 이순재 씨는 이 비단 연예계, 이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요 사회 어른으로서 각계에 던지는 충고, 위로, 조언의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 울림들이 많은 말들이 많았습니다만 그중에서 이 이야기가 참 가슴 깊이 울림을 주고 있다는데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고등학교 동문입니다. 제 후배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형님한테 할 얘기는 이낙훈, 김동훈, 김순철, 김성호 다 전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서 잘들 배워가고 나도 곧 갈 거니까 우리 가서 다시 한번 같이 만나서 안녕. 저 때는 저 이야기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아마 많은 분들이 바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6분이 다 하늘나라에서 이제 모여서 아까 박상원 씨도 그런 얘기했죠. 멋진 작품, 하늘에서 멋진 작품 하는 그날도 저희가 손꼽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전에 저희에게 많은 울림과 감동과 행복을 주셨던 고 이순재 배우님의 영면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김동건 씨 지금도 아마 시청자분들 월요일이면 K본부의 이 방송 아마 틀 텐데 그 김동건 씨 근데 이 무슨 얘기가 지금 난 어머니가 여러 명 제목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일까 하실 거예요. 대체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지 영상 만나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평양서 낳았고 자라기는 황해도 사리원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면 부모님과 같이 내려오신 거예요? 저는 3살 때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 아버지는 6.25 때 납치당해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의 언니, 큰 이모가 나를 내 형하고 나하고를 거두어서 자식으로 그래 호적에 올려가지고 저를 지금까지 키웠거든요. 저는 어머니가 여러 분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항상 저희가 TV에서 뵐 때는 뭔가 반듯한 이미지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딱 부러지고 말도 반듯하고 행동도 반듯하고 가끔 던져지는 유머와 위트 정말 그게 일품이었는데 이런 가정사가 있을 줄은 우리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주희 변호사님. 네, 이 김동건 아나운서 63년 동안 방송 외길 인생을 걸어온 최장수 MC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방송에서 이 숨겨진 가족사를 공개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김동건 아나운서 예전에 이상가족을 찾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138일간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 생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이상한 가족들이 만나서 우는 장면을 보면서 자신은 만나서 행복하겠다. 나는 만나고 싶어도 만날 가족이 없는데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김동건 아나운서의 소원은 단 하나. 이 죽기 전에 어머니의 묘를 가보는 건데요. 어머니가 3살 때 돌아가셨는데 지금 김동건 아나운서가 86세니까 사실상 어머니와 관련된 이 곳을 가본 게 사실 80년이 훨씬 훌쩍 넘은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주인 없는 묘는 사실은 잡초가 무성하잖아요. 근데 어머니 묘는 지금 돌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 묘도 이 잡초가 무성하지 않겠나. 그래서 죽기 전에 어머니의 묘에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지금도 한으로 맺혀 있을까요? 진짜 아나운서계에 지금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믿겨지세요? 북한에서도 사회를 보신 적이 있대요. 대박 사건. 같이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3박 4일 평양에 갔는데 그게 1985년이에요. 거기 가서 말 잘못하면 난 못 돌아와. 네? 그런데 대본이 없어요. 그 내가 대본 달라고 그랬죠. 거기 가서 내가 실수하면 어떡해. 그랬더니 아이 김 선생 그냥 하세요. 그래. 밤새도록 생각해도 말이야 이것도 걸릴 거고 저것도 걸릴 거고 그래요. 여기 올라가기 전에 평양대극장에 지배인이라는 사람 왔어요. 근데 나한테 딱 묻는 거예요. 김 선생, 그 뭐 전투 준비는 다 됐습니까? 그래요. 응? 무슨 소리냐? 아, 그 사람들은 다 전투라고 그래요. 단어를 왜 그런 걸 쓰셨어? 그나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왜 그런 단어를 쓴대요? 이제 북한은 그냥 김 선생 전투 준비돼. 아니 얼마 아직 지금 대본도 없어요. 긴장된 사람한테 전투 준비 되셨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담하면서. 그러니까 진행하러 갔는데 전투 준비를 나 전투하러 왔나 싶으셨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저렇게 북한에서도 김동건 아나운서가 필요할 정도로 정말 레전드시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런 레전드와 레전드가 만났던 순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 2020년에 그 코로나가 대유행했을 때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나훈아 쇼를 방송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 한마디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위로를 받았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그 나훈아 쇼를 진행했던 분이 바로 김동건 아나운서입니다. 그런데 김동건 아나운서가 이 쇼를 진행하게 된 계기가 또 굉장히 특별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방청객도 없이 뭐 밴드도 없이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음악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그 음악 공연 업계가 모두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나훈아 씨가 이럴 때 내가 한번 공연을 하겠다. 내가 나가서 프로그램 하나 하겠다라고 하면서 조건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였냐면요.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세트를 준비해달라. 두 번째 조건이 바로 김동건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게 해달라라는 거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나훈아 씨가 그렇게 하면 난 돈도 안 받고 노페이 공연하겠다라고 했고요. 네. 그렇게 해서 김동건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게 됐고 그 정말 국민들이 모두 힘들었던 그 시기에 이 두 분이 정말 큰 위안이 됐었습니다. 야, 그랬겠네요. 세상에 전설과 진짜 전설의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이 김동건 이 아나운서 이 63년 방송사에 살아있는 전설 김동건 아나운서를 그동안
지금 타 방송에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모신 걸 MBN이 대박친 거 지금 최초로 타 방송 최초로 예능 프로그램 진출을 하게 만든 김주아의 Day and Night 그 프로그램인데 여기서요 정말 깜짝 놀라 우리가 듣지도 못했던 그 얘기 털어놨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시험 볼 때 선배님께서 삼성과의 사위다. 그런 소문이 났어요. 그런 말 제가 어렸을 때 들었어요. 아니 삼성에 무슨 따님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약혼했다고 말해요. 그 어느 잡지에도 났어요. 근데 전부 그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그 일로 해서 저 방송국에 내가 쫓겨날 뻔했어요. 어떤 기자가 와가지고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집요하게 아주 참다 그랬어요. 내가 뭐 안타까워서 재벌집이 장가 가야 되냐고. 나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또 이 사람이 그거 쓴 거예요. 재벌집이 뭐 때문에 가서 쩔쩔매고 살아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보고서 누가 또 회장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장님이 말이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죠.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요즘이야 뭐 가짜 뉴스나 뭐 잘못된 거는 바로잡을 장치가 많이 있지만 저 때는 한 번 나가면 이거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고 진짜 난감했겠어요. 루머의 진실을 63년 만에 최초 고백하며 해명한 것인데 이런 소문이 돌 당시에 김동건 아나운서는 1등 신랑감이라는 수식어도 붙었을 당시였습니다. 나름 집요한 기자에게 해명을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자극적인 기사로 오해만 낳게 된 셈이 됐습니다. 이후에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선배가 이런 주의까지 줬다고 합니다. 뭔데요? 너 행동 조심해야지 오해받고 있다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억울한 시기도 있었지만 아나운서를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온데 후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아나운서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럼요. 한 번 해봤으니까 한 번 더 하면 아주 잘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네요. 정답이네요 진짜. 와 63년 강산이 6번 변할 동안 우리 곁을 늘 지켜주신 노송처럼 지켜주신 김동건 아나운서 앞으로도 푸근한 방송 저희에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졌습니다. 어머나 배우 허성태 씨가 지금 등장했는데 아니 근데 이담 아나운서 제가 알기로는 허성태 씨 결혼한 거 같은데 어머 지금 이제 또 사랑하고 싶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결혼해도 사랑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어머나 그래요. 허성태 씨 근데 많은 분들이 당연히 아시겠지만 내 누군지 아니? 이거 그렇죠. 아시죠? 네. 영화 범죄도시에서도 나왔었고요. 또 오징어 게임에서도 굉장히 강렬한 역할을 했었잖아요. 네. 그 무서운 허성태 씨가 이젠 사랑하고 싶다니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싶으실 텐데요. 네네. 허성태 씨는 올해로 결혼 15년 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싶다라고 외친 이유는요. 네. 그러니까 현실에서라기보다는 작품 속에서 사랑하고 싶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좀 제가 오히려 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네. 결혼했는데 이젠 사랑하고 싶다라고 하면 약간 좀 겁나긴 하죠. 그게 아니라 작품 속에서 한번 멜로 연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작품 속 허성태 씨는 저희가 방금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제 보통은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그렇죠? 흉기를 들고 가거나 아니면 흉기에 맞거나 뭐 그런 역할을 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배우들에게 꼭 들어간 질문이 있죠. 뭘까요? 누구랑 멜로 연기를 해보고 싶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누구랑 과연 해보고 싶으셨을까요? 그 영상 함께 보시죠. 네네. 악역을 많이 하고 좀 센 역할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도 형사 역이고 좀 멜로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근데 다행히 지금 멜로를 하고 있어요. 지금 드라마? 하고 있는 작품이 아니면 그 영화에서 정보원에서 처음으로 멜로를 이미 찍어서 이제 이 사람과 좀 멜로 하고 싶다. 여메란. 여메란? 그러니까 좀 어울려요. 왜 여메란 배우예요? 연기 너무 잘하시고 나랑 좀 약간 어울릴 것 같다는 주변의 반응들도 있었고. 여메란 씨한테 영상 편지 하나 쓰세요. 예, 누나, 혜란이 누나. 언젠가 꼭 우리 멜로 하기로 한 거 약속 아니셨죠? 기다릴게요. 혜란이 누나 그런 거예요 지금? 혜란이 누나 했는데. 진짜 무섭겠다. 진짜 전현무 씨 얘기처럼 허성태 씨 얼굴에서 혜란이 누나 하니까 이게 뭔가 살갑고 반가움보다는 내가 뭐 잘못했니 뭐 이런 말이 나올 것 같다는 반전 매력이 있는데 세상에
반전 매력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도 힘든 대기업 다니다가 갑자기 미래도 안 보이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 그 용기가 그때가 얘기한 것처럼 너무나 무모한 짓이었고 그 당시에 되게 남들이 보면 부러워하는 어떤 대기업이라는 곳에 몸담고 결혼도 했었잖아 그때. 결혼하자마자 6개월 만에 그 사단이 났고 이제 연봉을 적은 연봉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그거를 내가 지금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아 이렇게 되려고 그때 그 용기를 발휘했나 뭐 약간 이해해준 형수님도 대단하다. 형수님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아니 삶 자체가 박성배 변호사님 무슨 영화 같아요. 왜냐면 야 그때 당시 대기업 다니던 사람이 대기업 다니다가 뭔가 이 연봉도 훨씬 적은 이 배우기를 선택한다?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것도 결혼 6개월 만에 안정된 직장을 내려놓고 불안정한 배우의 길로 향한 것입니다. 허성태 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는데 30대 중반까지 대기업에서 근무를 해왔다고 합니다. 2011년 기준으로 연봉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를 받고 있었고 어머나. 심지어 몇 개월 뒤면 과장 승진도 앞두고 있었대요. 어머나. 그런데 회사 생활이 과연 평생 직업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확신이 들지 않더랍니다. 결국 회사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 야 사람은 역시 늘 뭔가 전현 평론가님 선택의 연속인가 인생이라는 게 저때 인생극장 A냐 B냐 선택의 기로에서 딱 어떤 선택을 할 때 지금 후회를 안 하겠죠? 예, 근데 정말 대단한 건 허성태 씨가 당시 30대 중반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네네. 거고요. 우리가 보통 기업에서 대리단다, 과장단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과장 승진 앞두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안정보다는 나의 꿈을 이제라도 찾겠다 이렇게 선택을 한 건데요. 네. 가족들의 반응이 너무나 차갑고 정말 펄쩍 뛴다라는 표현이 안 들어겠어요 진짜. 가장이 안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허성태 씨의 말에 따르면 이 어머니가 정말 울고불고 어머나. 너 왜 그러냐 난리가 났었다고 하고 허성태 씨 형은 이렇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는 뭐라고요? 거예요. 야 나도 어렸을 때부터 가수하고 싶었는데 그럼 나도 일 때려치고 가수할까? 아마 가족분들 입장에서 너무 속상하니까 아마 이런 말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물론 가족분들이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지금도 그러겠지만 하재근 평론가님 어떻게 들어간 대기업인데 그걸 때려치고 지금 벌이가 시원찮을 수도 있는 그때 당시에 보장도 안 된 그걸 가려고 그래 막 이러시잖아요. 걱정되시면 그렇겠죠.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허성태 씨가 한 거죠. 네. 근데 허성태 씨는 형이 자기한테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면서 소리를 친 것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도 안 충격적인데 저 같아도 그렇게 반대할 것 같은데. 네네. 하지만 허성태 씨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구나 하면서 그럴수록 나는 더 버티고 내가 꼭 해내야 되겠다. 세상에. 이렇게 다짐을 했던 것 같고. 네. 근데 바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온갖 일을 굳은 일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겠죠. 회사 그만두고 나서 대리운전, 택배 상하차, 뭐 장난감 포장 안 해본 일이 없는데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프로필 여기저기 계속 돌렸다는 거예요. 어느덧 성공을 해서 우와. 이제 60여 편에 넘는 작품에 출연을 했고 영화계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와중에 드디어 본인이 주연을 맡은 야.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야 영화 정보원인가 봐요. 아마 이제 또 뉴스파이터가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싹 뭔가 이렇게 운을 띄웠으니까 아마 정보원 영화 또 대박 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또 팔색조 매력을 보여주는 허성태 씨 또 응원하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졌습니다. 키오스크. 굳이 뭐 우리말로 옮긴다면 무인 주문대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요즘 뭐 병원이고 식당이고 뭐 어디 할 건 키오스크 전부 다 키오스크잖아. 근데 이게 편리하긴 한데 이게 커다란 장벽처럼 느껴지는 분도 분명 계실 거란 말이에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땡이 있잖아요. 예, 거기 가가지고 처음 이제 그게 나온 거야. 그런 키오스크 이런 거. 키가 나하고 비슷해. 그래가지고 그래 맞짱 떠보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계 앞에 딱 섰죠. 해가지고 혼자서 막 이제 얘기하는 걔는. 그래 뭐 어떻게 하라고? 기계 뭐 이거 넣어봐라? 끌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기계랑 얘기하시면서 기계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넣어요?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은 요거트 아이스크림인데 혼자서 그럼 요거트 이렇게 알았다고 얘기해 줄 줄 알고 이거는 당겨 죽겠는데 지금 갈증 나가지고 요거트 아이스크림 입에 들어야 될 시간인데 계속 이게 안 되고 이게 지금 여기 물려 있어야 되는데 막 기계를 막 두들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줄 쫙 서 있어요. 사람들이 쭉 서 있고 왜 저러는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갑자기 내 전화기를 탁 들면서 나 지금 그래. 그래 알았어 빨리 갈게. 바쁜 척. 빨리 갈게. 급해서 뭐 먹고 가는 거죠. 노사연 씨 뒤로 줄이 뱀 또아리를 든 걸 보고 갑자기 알았어 하고 질문 안 했다는 건데, 근데 세상에 박주 변호사님, 노사연 씨한테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근데 어르신들한테 키오스크 정말 높은 장벽이에요, 진짜.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가끔 이 키오스크 쓸 때 당황할 때 있거든요. 더구나 뒤에 사람들이 있으면 긴장해가지고 더 당황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 비교적 젊은 세대에 속한 이현희 씨조차 키오스크를 사용하면서 좀 난감했다라는 사정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현희 씨가 코가 깨져서 대학병원을 갔는데 맞아요. 너무 복잡했다라는 거예요. 접수는 이 키오스크에서 하고 수납은 다른 키오스크에서 하고 사람을 만나서 조금 물어보고 싶은데 사람을 만나서 물어볼 기회가 없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길 젊은 나도 이런데 이렇게 어려워서 어르신들이 병원을 다니겠나 이런 네.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키오스크 있잖아요. 그 뒤에 기다리고 줄 서신 분들은 하나같이 이런 표정이더라고요. 다 이런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뒤통수 따가워서 뭘 하겠냐고요. 좀 그냥 온화한 얼굴 좀 해주시면 안 될까 하는데, 근데 키오스크도 진짜 난관이지만 또 다른 난관도 있대요.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게 은행, 인터넷 뱅킹? 인터넷 뱅킹은 가르쳐줬는데 못 하겠더라고. 꼭 해야 은행에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나는 가요. 그거를 가르쳐준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하는 거면 몰라도 어쩌다 하려니까 잊어버려. 아니 근데 나는 그걸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 비밀번호를 입력해라. 12자리 이상 특수문자를 꼭 써야 되고. 맞아요. 영문의 숫자에 그거를 젊은 사람이라고 그거 다 외나 아니에요. 맞아요. 다 적어놔 또. 맞아.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냐고. 안 한다고. 정한용 씨도 얼마나 불편했으면 급발진 막 하고 그러는데, 근데 자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 굳이 연장자로 굳이 하면 우리 하재근 평론가님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네, 연장자 지금. 근데 굳이 자 혹시 키오스크나 아까 막 인터넷 뱅킹 등등등 현대 문물 혹시 불편함 없으셨어요? 심하게 불편합니다. 진짜로? 네. 키오스크 엄청나게 불편하고 휴대폰 자체가 불편합니다. 뭐 이렇게 조작할 게 많은지. 그래서 저는 휴대폰 기능의 대부분을 안 쓰고 있고 SNS 안 하고 있고. 진짜예요? 모든 게 다 복잡해지는데 이게 디지털 IT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해서 인공지능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이게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걸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 사이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약간 뒤처지는 느낌이 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그런 소외된 느낌을 받을 때 우리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그분들을 잘 이렇게 좀 보듬어 안아줄 수 있을지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왠지 우리 하재근 평론 국회로 보내야 될 것 같아.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진짜로.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많아져야 된다.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처럼 많은 분들 꼭 어르신들하고 지칭하는 게 아니라요. 왜냐하면 이 발언도 차별적 발언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발전하는 이 현대 문명에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을 정부가 좀 마련해 주시길 기대를 해 볼게요. 제주의 유명한 관광지 우도가 있잖아요. 거기서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이담 아나운서. 네, 또 돌진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또 좀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이런 일이 왜 자꾸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도 도항선에서 막 하선한 승합차가 좌회전을 하더니 갑자기 부흥 소리와 함께 급가속합니다. 행인들이 놀라서 혼비백산했고요. 승합차는 150m를 질주하더니 빠른 속도로 대합실 건물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근데 일단 저희가 본 영상으로는
이게 빨리 가는 건 보이는데 사람을 치는 장면은 안 나오는데 지금 사상자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저게 어제 오후 2시 48분쯤에 제주 우도군의 천진항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이제 도항선이라고 하거든요, 배를. 근데 그 배에서 이제 사람들이 일단 먼저 내리고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 뒤에서 차량이 내리거든요. 거기 뒤에 승합차가 내렸는데 그 좌회전한 직후에 갑자기 부웅하고 소리를 내더니 급가속하면서 150m가량을 그대로 앞에 사람이 있는데 질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만도를 걷고 있던 관광객과 주민들이 잇따라 이제 들이받쳤고 그 차량은 대합실 옆에 전신줄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다고 하는데 속도가 너무 엄청 빨라요. 지금 저 보세요. 영상 보면 엄청 빨라 지금. 네. 저 사고로 인해서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 길을 걷던 70대, 60대 남성 총 3명이 사망하고 어머나 세상에. 그리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 승합차에 탄 일행은 모두 6명이었는데 신앙으로 인연을 맺은 목회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을 여행을 왔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전혜연 평론가님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근데 저 승합 차량 운전자는 왜 그랬대요, 세상에? 일단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여행을 왔던 사람들 중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고 길을 가던 사람들 중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세상에.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목격자들도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증언 내용을 좀 들어보면 배에서 내린 지 1분도 안 돼서 차가 그야말로 미친 듯이 튀어나갔다.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도로를 그냥 밀어버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승합차 60대 운전자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사고가 난 날 당일 밤 9시 33분쯤 경찰이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일단 긴급 체포했다는 것은 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지만 긴급 체포했다는 것은 일단은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걸 의미할 것 같은데 경찰 조사에서 이 운전자는 뭐라고 했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일단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 RPM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차량이 그대로 앞으로 나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관계자 급발진 주장에 따라서 역학조사를 벌여 증거를 수집하고 국과수에 차량 감정을 의뢰했지만 현재까지 급발진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그 기사로 접했던 기억을 보면요. 우도의 그 환경보호 등등등으로 차를 못 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차가 지금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제주도는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로 지난 2017년 8월부터 우도에서 전세버스와 렌터카 운행을 제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도를 찾는 관광객이 점점 줄어들고 이제 차량 제한에 대해서 민원이 늘어나니까 8년 만인 지난 8월부터 일부 조치를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현재는 16인승 이하 전세버스 그리고 뭐 수소나 전기 같은 렌터카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노약자, 임산부 같은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허용이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차량 허용이 되고 나서 이 제주도 주민들은 렌터카 출입이 허용되고 나서 차량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 도로들이 좁다 보니까 안전 문제가 항상 좀 걱정됐었다. 그러겠죠. 사실 언젠가는 사고가 날 것 같았는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서 좀 안타까워했고요. 또 이 관광업계 관계자는 솔직히 또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많이들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었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우도에서 큰 사고가 나서 너무 안타깝고 이 가슴이 아프다 이런 반응이 보였습니다.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가 나왔고 지금 많은 분들이 다쳤는데 반드시 이 사고 원인 밝혀내 주시고 이 특단의 이 이후로는 정말 이런 똑같거나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 주시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외계어 안내문 아니 이담 아나운서. 엑스파일의 멀더와 스컬리를 지금 불러야 되는 건가요? 뭡니까 이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파트에 붙은 외계어 안내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분명히 외계어 같거든요. 왜냐하면 알파벳과 뭐 숫자, 한자어, 우리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외계어 같은데
읽혀요. 에? 그냥 술술 읽힙니다. 이게 또 뭐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으실 텐데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제 아파트에 안내문이 붙은 건데요. 네. 위에 보시면 산타 모집 안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읽히죠? 어머, 진짜네. 네. 산타 모집 안내. 어머. 그래서 아파트에서 산타 배달 이벤트를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 네. 홈에 방문하여 선물한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네, 각 집에 방문해 선물 배달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네. 그리고 크리스마스 하루 전날 밤 9시에서 11시인데요. 저거 잘 보시면 9시에서 10하고 영어로 1시. 그러니까 9시에서 11시 이거 분명히 이해는 돼요.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렇게 써 있는데요. 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할 산타클로스 봉사자를 모집한다라는 내용을 아이들이 읽을 수 없게 어른들만 읽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을 잘 보시면요.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요? 칠드러니가 혹시나 눈치 채취 못하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혹시라도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네. 어린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적었으니까 좀 이상하게 적은 거 양해 부탁드린다라고도 굉장히 센스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저희들도 저 외계어 안내문을 이제 접하면서 이담하면서 해석을 해주니까 지금 빵빵 터졌는데 아마 저 엘리베이터 타다가 저 계시면 보시면 어른들은 진짜 빵빵 터지고 막 추억이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처음에 이제 외계어 보고 이 무슨 국어 파괴 행태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아이들 눈치채지 못하게 산타 선물 배달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네. 정말 귀엽고 이쁘다 이런 그러니까요. 행동들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누리꾼들의 반응도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요? 어떤 반응들이 나왔냐면 네. 아이들의 동심을 지키기 위한 나름의 배려심이 귀하다. 어른들이 더 신나 보인다. 분명 암호문인데 자연스럽게 읽히는 게 신기하다. 네.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전현 평론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까마귀 지능도 7살이라는데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하게 저렇게 썼다고 해서 마치 난수표처럼 썼다고 해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할 것 같아요. 애들 웃으면 다 알지. 제 생각에는 어린이들 상당수가 휴대전화 꺼내서 착각 찍을 것 같습니다. 모여서 해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도 어릴 때 보면은요. 저 산타 할아버지 우리 옆집 사는 아저씨 닮았다라고 해도 속아주는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린이들이 설사 이 외계어 같은 문서를 해독을 한다고 해도 귀엽네. 어르신들 고생한다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요. 다만 이 뉴스파이터 지금 보고 계시는 어린이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 있습니다. 지금 루돌프랑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동심을 절대 파괴하지 않는 아름다운 프로그램이 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밥 먹을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네는 몇 학년 때까지 산타가 있다고 믿었어? 초등학교 몇 학년 뭐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진짜로 산타는 어린이들 여러분 마음속에 꼭 있다는 거 명심하고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착한 일 많이 하세요. 울면 안 돼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